그러면 나치는 도대체 왜 유대인을 죽였을까요? 그 동유럽에 대해도 엄청난 폭행을 막 자행을 한 게 이 책에 나오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예, 이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고, 그래서 이 책의 서술 더하기 제 생각을 좀 합해서 네. 약간은 길더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심플한 대답, 누구나 알고 있는 대답은 독일 유대인을 증오해서 그래요. 나치가 유대인을 지원해서.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잘 들으셨죠? 김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유당 김선진입니다. 오늘 교유당 유튜브 시즌2의 첫 손님은 바로 독일인의 전쟁 1939, 1945의 김학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학입니다. 저자가 직접 출연했어야 되는데 그분이 좀 바빠요. 그래서 제가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성실하고 진실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사학과에서 27년째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학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중반에 대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1920년대에서 1945년까지 독일사를 전공했어요. 나치당이 1919년에 창당되었으니까 나치당 창당 시기부터 몰락 시기까지 연구한 셈이지요. 1980년대 말에 독일 가서 복음에 봉직하고 계셨던 당시 독일에서 나치 연구에 아주 5위 안에 들던 한스문센 밑에서 세계 대공황기 독일의 경제정책 논의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90년대 중반부터 동아대학에 봉직하고 있습니다. 나치즘에 대한 논문을 계속 썼고요.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하기 전까지 나치즘 연구 4권을 번역했는데 그 4권은 나치즘 연구에 획을 그었던 연구들입니다.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제가 거의 15년 만에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래서 번역하게 됐고요. 예, 전 세계가 열광한 책입니다. 예. 이렇게 소개 길게 해주신 분 처음이세요, 진짜로. 너무, 네, 정말 좋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책 두께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독일인의 전쟁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2차 대전, 그리고 나치에 관한 연구와 번역도 많이 하셨잖아요. 저술도 많이 하셨고. 이 책과 다른 책들의 차별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차 대전 전쟁사는 언제나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전투. 당연하죠. 두 번째, 전투를 위한 동원. 그것은 인력 동원이기도 하고, 징집이기도 하고, 노동자 배치이기도 하고, 평화산업을 전시산업으로 전환하는 구조변동이기도 하고, 그것이 두 번째인 그 동원이고요. 세 번째는 언제나 전쟁 범죄입니다. 특히나 나치 독일의 2차 대전에 대해서는요. 이 책이 그 기존의 2차 대전사 서술과 다른 점은 이 3가지 사항, 전투, 그리고 독일이 맞았던 폭격, 네. 그리고 전쟁 동원, 그리고 전쟁 범죄에 대한 독일군 병사들과 독일 민간인들의 반응을 그들의 일기와 편지에서 뽑아냈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열광했던 이유는 바로 그 부분 때문인데요. 제가 역사학자로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데 역사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반응 연구입니다.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치즘 연구의 90%가 언제나 전략 연구입니다. 나치가 어떤 농업 정책을 썼다. 그래서 상속농가법을 제정해서
상속농가로 지정된 농장은 빚을 얻을 수가 없고 한 사람에게만 상속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반응은 참 힘들어요. 그러나 나치 폐망일까지 농민들이 그리고 독일인들이 대부분 어쨌든 그 체제를 견지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알아, 반응은 몰라, 전략은 알아. 그러니까 전략이 먹혀서 견지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책은 일기와 편지를 통해서 감히 구체적인 반응을 연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터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소개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강조될 터인데, 그러나 전투와 동원과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이 책이 놀랄 만큼 훌륭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난 20-30년간 연구 성과들을 정말로 잘 반영했어요. 혹시 이걸 제 말을 듣고 계신 분들은 역사는 객관적으로 있고 그것을 어떻게 잘 발견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역사책은 슬프게도 언제나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관심이 달라지고 알고자 하는 바가 달라져요. 그래서 다시 연구를 시작하는데 정말로 객관적으로 어떠했냐는 영원히 닿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갈수록 풍부해지지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의 전투에 관한 30년 전의 연구를 읽어보면 굉장히 낯설어요. 최근의 연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굉장히 잘 반영했다, 이 책은. 예컨대 우리는 흔히 독일군이 폴란드를 그대로 짓밟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 보면 사실은 2주일간 굉장히 힘들어했다. 폴란드군이 꽤나 잘 저항을 했다. 그런데 무너진 것은 후방으로 후퇴해가지고 싸우려고 했는데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라서 스탈린이 그러나 비겁하게 애초부터가 아니라 2주일쯤 지나서 배후에서 공격하는 바람에 배후에서 싸울 수가 없었고 바로 망명을 떠나야 됐다. 이런 서술이라든가. 그리고 프랑스 전투도 1940년 5월에 시작해가지고 한 달 만에 끝나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놀라웠게 서술되어 있죠. 바로 프랑스 벨기에의 아르덴 숲으로 올라가는 그 탱크 기갑사단이 얼마나 길이 좁아서 느리게 올라가고 있었는가. 그래서 영국 프랑스군이 비행기로 때렸으면 이때 전쟁이 끝났다. 그런데 독일 공군을 이겨내지 못했다. 라는 서술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잘 알려진 됭케르크 전투 같은 경우. 왜 영국군이 살아났느냐. 독일군 일부가 상당 부분이 남부로 빠졌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원인은 한 달 만에 벌써 영국 공군이 독일 공군을 이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 추락된 독일군 대수가 더 많았다. 그럴 때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 어떻게 1942년부터 45년까지 독일의 하늘의 주인이 영국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영국이 얼마나 전시경제에 있어서 효율성을 보여줬는가도 또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흔히 41년 6월 말부터 그대로 그 소련으로 독일군이 진격하는데 모스크바 앞까지 갔지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도 가니까 전선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독일이 패전했다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 모스크바 앞까지 갔을 때는 독일군 전차가 이미 90%가 다 부서져 있었다. 독일군 병사들도 너무너무 지친 상태였다. 그래서 그때 끝날 수도 있는 전쟁이었다. 이제 그런 새로운 이야기를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자가. 그런데 어떻게 독일은 1945년 5월까지 버텼느냐. 그리고 그 답을 우리는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죠. 더 많은 병사들을 뽑아서 전선에 투입했다거나, 점령 지역에 군수물자를 엄청나게 동원했다거나, 독일 내 군수 생산이 효율적으로 증가되었다거나 하는 답들이 제시되는데, 이 저자는 그것도 옳지만, 그러나 독일인들이 어쨌든 전쟁에 지지 않으려고 했다. 나치 독일을 견지했다는 것을 일기와 편지를 통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읽으면 지난 20-30년간에 이루어졌던 독일이 자행한 2차 대전 전쟁에 대한 총괄적 요약,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풍부하고 문학적인 요약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는데요. 지금 그 프로그램의 강연을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열렬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출전을 안 할 뿐입니다. 너무 열렬히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학생들이 괴로워합니다. 진짜입니다. 잠깐 수업 듣는 느낌이. 5명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200명 앞에서 이렇게 강의해요. 지방대학의 대학원은 1명만 지원합니다. 1명 놓고 이렇게 한 명 놓고 이렇게. 에너지가 너무 넘쳐나시는데요. 예, 제 나이가 곧 65세입니다. 이 책이 추천사도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요. 뭐 탁월하다, 뭐 전율을 일으키는 책이다. 약간 이런 식의 추천사가 많았는데 제가 한번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하다. 스타가르트가 독일의 정복, 제노사이드, 총체적 패배에 대해 해주는 서사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 책이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는 그가 광범한 정치적, 군사적 전개를 생생한 일상사와 결합시키기 때문이다. 그는 나치 수뇌부의 비밀스러운 책략들로부터 평범한 독일인들의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갖게 된 믿음과 감정으로 나아간다. 가디언의 추천사였습니다. 가디언은 영국 최고의 신문 중에 하나죠. 5개 중에 하나. 예. 그러면 나치는 도대체 왜 유대인을 죽였을까요? 그 동유럽에 대해도 엄청난 폭행을 막 자행을 한 게 이 책에 나오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예, 이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고, 그래서 이 책에 서술 더하기 제 생각을 좀 합해서 네. 약간은 길더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심플한 대답, 누구나 알고 있는 대답은 네. 독일은 유대인을 증오해서 그래요. 나치가 유대인을 증오해서. 그런데 진짜 그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은 증오한다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수식이 되었느냐. 사실은 증오할 경우 여러 가지 한 집단에 대한 증오의 표현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일상에서 차별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폴란드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그 유대인 그 의사 집안이 나오고 옆에 사업가 집안들이 나오는데,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폴란드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유덴 라우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게 네오나치가 사람들이 자극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고, 바이마르 나치 때도 흔하게 등장했던 요구들인데, 폴란드 드라마에 유덴 라우스라고 유대인 나가! 라고 써있더라고요. 그거 써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초등학교 애가 학교 가면 친구들 막 달려서 밀어버린다거나, 너희 집 아빠 언제 이 동네를 떠날 것이냐거나. 근데 우리 사회에서 왕따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를 받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상에서 차별을 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 선택을 제한시킬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분리시켜버릴 수가 있죠. 저쪽에서 살아라. 니들은 여기 나오지 말고. 근데 이것이 11세기부터 19세기 전반기, 중반기까지 유럽 사회가 유대인에게 가하던 방법이었어요. 대책들이었어요. 일상에서 차별하고, 직업 선택을 제한해서 늘 행상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게토에 갇혀 살았고,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이 위대한 이유가 프랑스 혁명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유대인을 해방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유대인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장교가 될 수 있다. 이 선언을 하게 되고, 독일도 그 바로 나폴레옹 전쟁 와중부터 1860년대까지 유대인 다 해방됩니다. 그래서 해방되었다가 갑자기 또 차별을 받기 시작한 건데, 근데 그 이후에 차별이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학살로 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서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서양의 19세기의 지적혁명이 엄청난데, 일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지적인 혁명은 생물학이었어요. 찰스 다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화해 온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나위는 반유대주의자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질은 생물학적인 것에 있다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유대인의 본질도 생물학적이다라고 일컬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유대인이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생물학적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 굳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독일만이 아니라 서양 전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인 건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하나가 더 덧붙였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해보면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을 독일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 폴란드까지 끌고 가서 그쪽에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뭐 뒤에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폴란드인들 뭐 300만 명 숫자는 사실은 늘 약자마다 좀 달라요. 뭐 우크라이나인들 한 200만 명, 벨라루스인들 한 230만 명, 뭐 소련인들 한 700, 민간인들이 다 750만 명. 동유럽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이것도 뭐냐? 자, 여러분 최근 연구성과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1880년대부터 서양을 휩쓴 것 중에 하나가 지정학입니다. 지정학. 요새 지정학 잘 팔리지요. 아주 다시 지정학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 공간이라는 것이 스스로 힘을 발휘한다. 뭐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지정학을 약자가 얘기할 때 폴란드가 지정학을 얘기한다거나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을 얘기한다거나 조선인들이 조선 말기에 개화기의 조선인들이 지정학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정당하다고 믿어요, 저는. 근데 강대국들이 지정학을 말하는 순간 그건 제국주의입니다. 세계 지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지정학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부터 아니면 그 직후에 또 인도양을 바스코 다가마가 가면서 이제 세계가 식민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1880년대 이전에는 서양인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가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아프리카만 해야만 해도 해안에 기지만 있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영토 전체를 지배하는 때가 1880년대부터예요. 그 영국군이 그 이투점령부터 경쟁이 시작돼가지고 2차 대전까지 거의 전 세계가 싹쓸이 당하는데 바로 이 타이밍에 지정학이 논의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제국주의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세계 열강이 겨루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땅을 가져야만 어쨌든 보존도 하고 뭔가 독일인스러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도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은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무엇인가 벌어진 것이 틀림없다. 그 무엇이 벌어졌냐면 바로 1차 대전과 그리고 독일의 패전 그리고 독일의 영토 축소입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에게 알사스-로렌 돌려준 건 에이 뭐 그렇다고 그래. 벨기에에게 위에 영토 조금 돌려준 것도 에이 그렇다고 그래. 그런데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가 1770년대 18세기에 3번에 걸쳐서 폴란드를 분할하는데 그래 폴란드가 없어지거든요. 그때 1775년 그때 먹은 것 마지막 분할 제2차 분할이군요. 그때 먹었던 영토들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될 때 보니까 150년간 독일인들이 살았던 곳인 거예요. 근데 폴란드를 새로 만들면서 대폭 이쪽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정말로 베르사유 조약의 논의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그렇게 독일인들이 윌슨을 갖고 물고 늘어져요. 민족 자결주의 아니냐, 민족 자결주의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안 통하죠. 그래서 프랑스의 의도도 그랬고 폴란드를 커다랗게 만들어내야 체코슬로바키아를 굳건하게 세워야 그래야 독일을 좌우에서 우리가 포위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폴란드 주민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는데 독일인들이 150년간 지배했던 땅이 폴란드로 넘어갔던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정학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패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열강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꿈의, 우리의 생활 공간, 생존 공간, 우리의 꿈의 땅은 동유럽이다. 그때부터 동유럽의 플랜이 나치 때가 아니라 바이마르 공화국 때 엄청나게 이게 축적이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데 베르사유에서 협상할 때 폴란드 쪽이 인구 비례되고 지도들이 되는데 완전히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일 외무부하고 내무부가 돈을 대가지고 각종 연구소들이 세워지면서 엄청나게 동유럽 지역학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치가 집권했을 때도 여전히 그것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전쟁 벌이기 한 2년 전 전쟁 벌일 즈음쯤 되면은 이제 플랜이 꽤 구체적으로 돼가지고 이제 그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어쩌면 혹시 우랄까지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의 나치는 우리는 해외 관심 없어. 또 해외 식민지 관심 있다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동유럽에 있으면서 그래야 해양 제국인 영국, 유럽을 장악한 우리, 그리고 러시아 애들은 저 시베리아 가서 살도록 하지. 그리고 동아시아에 일본과 중국이 이길지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 그리고 미국, 이 대륙 간 이 세력 다툼 내지 경쟁 그리고 균형, 이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컨셉이 굉장히 그래도 꽤나 뚜렷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가 1937년, 38년입니다. 그리고 39년에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41년, 39년에 이제 폴란드를 장악하고 41년에 이제 러시아로 쳐들어가고 하는데, 쳐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너무 얘기가 길어졌죠? 아니요. 괜찮나요? 잘 듣고 있어요. 네, 쳐들어가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독일이 지배하는 땅으로 재편을 해, 구조 전환을 해야겠는데, 컨셉은 있어요. 슬라브인들을, 폴란드인들, 슬라브인들을 거의 노동으로 쓰겠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것이 합당하다. 왜냐? 그들은 슬라브라는 하급 인간, 열등 인간, 이하들이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인에 대해서는 존중에 맞지 않는, 게르만이 최고지만 그러나 우수한. 그러나 동유럽은 인간이야. 그러면서 차제에 그 지긋지긋한 유대인들도 처리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유대인, 나치 독일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선생님, 유대인 인구가 얼마였어요? 그럼 1%, 60만 명. 근데 왜 그렇게 그 유대인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치 혹은 독일 극우의 생각은 언제나 유대인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민족이다. 대신에 유대인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기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이쪽 강자 A와 강자 B를 대립시켜서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종족이기 때문에 얘들은 우리로부터 떼어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동유럽에 우리의 제국을 건설할 때에 유대인도 같이 처리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쳐들어갈 때하고 폴란드 쳐들어갈 때하고 독일의 그 쳐들어가는 양상이 달라요. 폴란드로 쳐들어가고 러시아로 쳐들어갈 때는 그냥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가요. 그 뒤에 깔려있는 게 어차피 얘들은 우리 노예노동으로 쓸 거니까 라는 것이 뒤에 깔려있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 공부한 건데요, 이건. 그 동유럽 지역 가가지고 당신 어느 민족 사람이야? 당신 어느 인종이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요? 나 카톨릭인데요? 당신은요? 나 여기 사람이죠? 당신은요? 저 폴란드 사람인데요? 근데 왜 네 말이 리투아니아 말이야? 인종, 민족 정체성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나치는 인종주의 때문에 이게 생물학적,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것을 점령한 다음에 이것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와, 못해먹겠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라는 현실의 무대에 그대로 부딪혀버려요. 더군다나 지리적으로 얘들을 이쪽에 배치해가 이동시켜가지고 여기서 노예노동을 써먹고 일부를 독일인을 이주시켜가지고 이들을 지배하게 하고라고 계속 플랜을 짜놨는데 독일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동안 나치가 우리 민족의 땅, 우리 게르만의 땅, 이 아름다운 곳 하도 선전을 해가지고 이 땅을 벗어나서 산다는 걸 꿈꿔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원래 그 동유럽에 쫙 펼쳐져 있으니까요. 발트해 지역에 사는 독일인들, 러시아 지역에 사는 독일인들을 데려다가 여기로 이주시키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수십만 명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는데 그럼 얘들을 어디다 놓을 거냐? 이 폴란드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 그리고 서쪽에서 슬금슬금 데리고 온 유대인들을 없애야지 얘들을 데려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리하기도 힘들어. 뭐 죽이든 말든 그냥 어쨌든 전쟁에는 식량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거 뜯어가면서 죽어도 그냥 놔둬.
이런 식으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독일이 제국을 만들겠다고 그럴 때 원래 생각했던 컨셉은 거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은 가서 인도인을 막 죽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독일의 컨셉은 노예노동 시켜도 된다쯤 가다 보니까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죽이는 방향.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얘는 죽어도 되는 애야. 그래서 전투의 방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조금 그 음모의 기운만 보이면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이는 것이 습성화돼 가고, 정리는 복잡하고, 에라. 이렇게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가장 많이 깔려있는 건, 첫째가 인종주의, 둘째가 지정학적인 제국의 꿈, 셋째가 차근차근 할 시간도 없다. 뭐 이 책에도 나오고 다른 책에도 나옵니다. 그 동유럽에서 줄여야 할 인간의 수가 최소 3천만 명 없어져야 될 수가. 근데 한 3, 40년간 계획했는데 이동안 애를 계속 낳을 거 아니에요. 그 계산하면 8천만 명까지. 그걸 솎아내야 독일인들이 지배하는 동유럽의 제국이 마련될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제가 약간 이걸 보고 미쳤네 저것들. 저게 어떻게 실행 가능해? 저 새끼들 스스로가 실행 가능성을 믿었을까라고 의심하면 저건 그저 유토피아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아니야 쟤들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어. 그럼 어떻게 그런 믿음이 가능했지? 남내 부닥치기 시작한 것이죠.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잘 안 되니까 사실은 폴란드인이라든가 우크라이나인들이니까 벨라루스인들을 죽일 때는 거의 군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량을 징발해 가고 뜯어가가지고 죽는 거고, 이제 이 과정 가운데 유대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죽이자.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공장적으로 죽이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약간 길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분 말씀과 제 얘기를 좀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김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그럼 이제 좀 책 얘기를 이제 조금 책 얘기해야죠.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편지랑 일기를 모아놓은 거니까 이 책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100명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걸 읽으면서, 이걸 번역하면서 가장 약간 마음에 남았던 인물이라든가 뭐 그런, 아니면 너무 혐오스럽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예. 사실은 여러분들이 눈치챘겠지만, 제가 2, 3일 전에 이 질문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이 가장 힘들었어요. 이유는요? 진짜 마음이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 진짜 많았어요. 진짜 혐오스러운 장면도 정말 많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앞부분에 등장한 요헨 클래퍼라고 유대인 역사소설가가 한 명 나오는데, 근데 그분이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부인이 장성한 딸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한 명은 영국으로 나치 독일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망명을 가버렸고, 딸 하나는 그래도 우리 옆에 같이 있어줘 그랬다가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자 야 이거 힘들겠구나 그래가지고 딸을 보내려고 무진애를 쓰는데 실패하게 되죠. 근데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이제 그 내무부 장관을 만나고 친위대 친위대 정보국 유대인과 과장 아이히만을 만나서 출국 비자가 이제 거부되고 나서 그날 그래 그럼 우리 스스로 독일을 떠나자. 그런데 이제 그 요헨 클래퍼라는 역사 소설가는 독일인이고요. 이제 아내가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그 유대인은 무조건 다 해코지를 하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직전에는 이렇게 유대인하고 결혼한 부부들을 강제 이혼시킨다더라라는 풍문도 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길을 쓰고 내보내려고 해서 입국 비자, 다른 나라의 입국 비자까지 받아놨는데 독일에서 출국 비자를 받으러 갔다가 이제 거부돼 장면이 나오는데, 이 책이 굉장히 문학적이거든요. 그 서술이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독일을 떠나고 결심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을 하는 그림을 붙여놓고 그 아래서 손을 잡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면제와 가스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딱 끝나는데, 기가 막힌 건 나치는 혼합본부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게 인간은 앞날이 뭐가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치는 유대인 남편 공격하더라도 유대인 아내는 별로 공격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나치 특유의
여자는 남성에 부속돼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남자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 여성은 유대인 독일인 남성과 결혼하더라도 이 자식도 게르만적이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와 독일 여자가 결혼할 경우는 이게 유대적일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 남편들도 괴벨스가 43년에 그 싹쓸이 해가지고 아우슈비츠로 넘겼다가 그 부인네들이 그 나치한테 데모를 했어요. 그 로젠스트라세,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시위 사건이라고 데모를 하자 싹 풀어줬는데 기가 막힌 건 그 사이에 7명인가 아우슈비츠 보냈거든요. 그래 한 3명쯤 죽고 4명은 아직 안 죽고 있었는데 나치식 정의로서 4명 다시 돌려보내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정말 걔들 이상한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클레퍼가 있었으면 살았죠. 근데 죽었죠.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더 혹시 시간을 써도 된다면 저는 이제 코나드 야라우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코나드 야라우시가 제가 개인적으로 1년간 알고 지냈던 사람의 아버지거든요. 코나드 야라우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미국에서 독일사 교수를 하고 있는 독일 출신 미국 역사가인데, 제가 2003년 4년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채프릴 캠퍼스에 방문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맞아준 게 코나드 야라우시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게, 독일 통일 이후에 포츠담, 베를린에서 40분 거리의 포츠담이 독일 현대사연구소가 세워지는데, 그때 바로 2003년 4년, 2004년부터 사실은 5년간 그 공동 소장을 맡아가지고 미국에 있다 독일에 있다 미국에 있다 독일에 있다 이런 활동을 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갔는데 제가 만난 가장 친절한 독일인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역자 후기에도 썼습니다만 그 생스기빙 데이 그 축하 파티를 할 때 우리 부부가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들 세 가족 불렀더라고요. 거기에 저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2번이나 초대를 받았어. 우리 집에도 한번 왔었고 정말 친절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귀국하고 보니까 그때 이제 나치 독일 연구가 그때 굉장히 뭐가 열풍이 불었냐면, 그 평범한 독일인들이 어떻게 범죄에 연루되는가. 그래서 나치 범죄는 나치한 진성 나치가 벌인 게 아니라 평범한 독일인들이 유대인 죽인 거다, 이런 주장이 쫙 퍼지고 있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의 전선 편지를 이제 편집해서 출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편지가 이 책에도 꽤나 여러 번 자주 언급이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직업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야라우시 교수의 아버지인 코나드 야라우시 1세, 그분도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하고, 그리고 당시는 대부분이 박사를 한다면 고등학교 교사를 해요. 그러다가 업적을 낸 다음에 교수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마부르크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제 종교 교사를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고, 1차 대전 참전 군인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장교훈련을 받지 못하고 상병에 머물면서 이 양반이 했던 일이 이제 소련군 포로들을 이제 관리하는 곳, 그 네. 포로 수용소에 그 부식 담당자로 이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 소련 쳐들어가고 나서 6개월 만에 소련군 포로 230만 명이 죽거든요. 음식을 안 준 거예요, 잘. 그래서 음식이 부족해지면 걸리기 쉬운 병이 티푸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식 담당을 하면서 정말 하루에 2끼 내지 3끼를 먹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수용소에는 반드시 지하경제가 발달합니다. 아우슈비츠에도 지하경제가 있었고, 아마 우리 삼청교육 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도 있었고, 왜냐면 이 포로들을 그 경비병들이 다 감시를 못하고 항상 포로들 자체 내에 감시 인력을 따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라우시도 이 부식 담당 일을 할 때 자기 일을 도와주는 이제 포로들이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전쟁 포로들한테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포로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야라우시한테 갖다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41년 겨울에 이제 쓰죠. 자기가 그동안에는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주먹이 불어 터질 정도로 막 때리고 총을 쏘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그런 편지를 써요. 이제까지 당신이 보내준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편지가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막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제 그만 내 신경 그만 쓰고 take care of yourself and the child. 당신 자신과 아이를 돌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문학적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어디서 그 편지를 쓰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야전병원에서 그 편지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그도 그 포로들로부터 티푸스를 옮아 있었고,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 그는 사망한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저한테 친절하게 대했던 아들 야라우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야라우시는 이렇게 러시아 관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포로들한테 이렇게 잘했다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독일 지식인 나온 게 러시아 포로를 하면서 반쯤은 아이다. 그게 아까 말했던 하등 인간이 이 사람들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야라우시에게도. 그렇게 열심히 돌보면서도. 네. 묘하게도 그러나 러시아 문화에는 열광을 해가지고 와서 또 러시아어를 배워요. 그게 이제 정말 도인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뚜르게네프를 낭독하도록 해놓고 그것을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러시아의 저 깊은 영혼을 자기가 만지는 것 같다고 이런 평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고 근데 유대인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도 이 사람이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요. 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저 유대인들이 거의 행색이 해골만 남아서 눈밭을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요즘 용어로 해가지고 그냥 숲에 데리고 와서 처리해. 그러니까 나치는 절대 죽인다는 표현을 안 썼거든요. 특별 처리한다라고 썼는데 그렇게 처리해버리는 것이 자비로운 일일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고 저렇게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계속 신학자였으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요. 신께서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고통만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에 대해서 발언한 것을 제가 그 사람 책을 다시 책꽂이에 꺼내서까지 비교해보면 처음에는 유대인은 지저분하다고 표현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 유대인을 동정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칭하다가 처리해버리는 것이 차라리 그럴 것 같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데 나는 내 일은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부식상병이라는 자기가 맡은 일은 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을 목격하면서 양심의 고통은 있고 그러면서도 열등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그러나 인간이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데 저 죽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체제를 내가 이반할 수는 없고 이 세 가지의 흐름 속에서 한 인간이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근데 이런 사람이 야라우시 하나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로 그래서 아까 누구라고 말할지 참 힘들었다.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수다스럽거든요. 그리고 아까 혐오스러운 부분 어디냐? 네. 사람을 죽이는 장면들이죠. 사람을 죽이는 장면들. 네. 가장 끔찍한 것은 이제 42년인가 튜링겐이 독일에서는 지금도 동독지방에 있다가 이제 통일됐는데 농촌지방이에요. 굉장히 못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 친위경찰관을 하던 사람이 이제 벨라루스의 민스크로 와가지고 자기 아내도 그때 같이 왔는데 정말 시골에서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이 민스크에 와가지고는 귀족의 대저택을 넘겨받고 거기서 이제 정말 귀족 같은 생활을 하는데 친위대원들이 유대인을 죽이니까 커피 마시면서 유대인 죽인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아줌마가 이 젊은 아낙네가 시내에 갔다가 유대인 아이들 몇 명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흐느끼고 있는 걸 보고 이러고 있는 걸 보이더니 잘 다속여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숲으로 데려가더니 권총을 꺼내서 그 애들 다 쏴 죽인 거. 이게 정말 끔찍하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40
40년이 50년이 지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하는 말이 한 애가 울었어요. 그런데 크게 울지 않고 그냥 훌쩍거렸어요. 소련군의 소유로군의 동유럽으로 쫙 진격해 오는데 1944년이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도착을 하게 돼요. 45년 1월. 그러자 이제 도착하기 전에 아직도 살아있는 유대인들을 끌고 이제 서쪽으로 친위대가 데려가는데 그게 흔히 학문적인 용어로 데스마치, 당시에 죽음의 행진이라고 유대인들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데스마치를 죽음의 행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지나가면 독일인들이 문을 걸어 잠궈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 혐오스럽지요. 근데 이것은 그런 부분을 읽었을 때 가슴에 확 올라오는 혐오스러움이고, 근데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거 진짜 혐오스럽다 한 건 괴벨스였어요. 사실은 그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괴벨스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디 가서 듣기 힘든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 배우는 게 있잖아요. 무슨 책이든. 나치 책을 읽으면 배울 게 없습니다. 히틀러의 나이트책을 읽고 삶에 대해서 못 배워요. 히틀러가 얼마나 이상한 인간인가는 배울 수 있어도 히틀러 이외에 제가 나치 책을 읽으면서 배울 만하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써보네요. 내가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걸 내가 지금도 정리해가면서 읽고 있는 게 내가 힘들다. 근데 이게 최근에 제가 읽은 건 발터 다레라고 농업부 장관을 했던 친구가 29년에 쓴 책을 읽는데, 이 친구의 전임이 가축 교배해가지고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는 거 그쪽 네. 전문가예요. 네네.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수한 독일인을 육종해낼 수 있을까? 이게 비유가 아니라 진짜인 거예요, 이게. 비유가 아니라. 그런 걸 읽으면서 뭘 배워요, 도대체 뭘 배워요? 근데 유일하게 이는 생각 스스로는 배우지 않더라도 세상을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인물? 그런 괴벨스 같아. 나치 지도부에는 지식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금방 말씀드린 발더 다레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도 나치가 그래도 꽤나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굴러간 것은 독일의 멋진 아는 놈들이 거기 몰려가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나치가 죽이기 전에 이놈들이 죽이는 것을 기획해놨다. 아까 제가 동유럽 플랜을 짜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지식인들이 한 짓입니다. 나치를 알기보다도. 그런데 이제 괴벨스가 동문학 박사였거든요. 그리고 1930년인가 소설도 한 편 쓰고. 근데 묘하게도 괴벨스는 반유대주의를 잘 이해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유대인이 문제라고 그러지? 진짜 문제는 계급인데 괴벨스는 나치 좌파. 그래서 너무너무 계열로 출발했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히틀러가 옳다. 저 사람이야말로 역사의 전환점의 인간이다. 라고 지지하게 신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괴벨스는 인종주의라기보다는 국가주의자고 국가의 권력에 집중하던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나치 유대인 정책을 막 밀고 나가는 나치 리더 중에서 가장 가혹하게 미는 걸로 따지면 1위가 히틀러요, 2위가 괴벨스예요. 자기의 대의와 상관없이 권력과 관계 있다는 이유로 해서 그 반인간적인 태도를, 그것은 인간의 신념이라든가 그거조차도 냉소하는, 인간 자체, 인간의 신념 자체, 인간의 사상 이런 것조차도 냉소하는 인간. 냉소는 절대로 세상을 개선시키지 못하거든요. 그 어느 누구든지. 그것이 정말 끔찍했어요. 거기다가 우리 책에 굉장히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독일인들에게 어떻게 홀로코스트를 부분적으로만 흘려가지고 뭔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히 아는 건 아니고, 그러나 아닌 건 아니고 하면서 이미 알았을 때는 내가 공범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공범으로 몰고 들어가는 나치 중에 천재는 괴벨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이 혐오감을 일으키고 구토를 일으키는 그런 천재성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제부터는 굉장히 짧게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 분이 이 책 전체에서 괴벨스를 계속 인용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인간은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무섭고 섬찟하게 보여주는 인간? 뭐 늘 하는 얘기지만 그 냉소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런가 이런 걸 알아야 저항할 수도 있겠죠. 내가 조작당하고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역사는 언제나 삶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책을 만드는 분들의 질문과 같습니다.